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오늘은 2013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5번 문항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항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 정책 결정 모형, 즉 교육 행정 파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거죠. 보면 뭐 쓰레기통 모형, 점증 모형, 최종 모형, 호남 모형, 다양한 결정 모형, 즉 정책을 결정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모형들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단점,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 출제가 되었냐면 2021학년도, 즉 작년 교육학 서술형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바로 교육 정책 결정 모형이었죠. 문제가 이거였어요. A안과 B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을 각각 한 가지 쓰고, 단점을 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 모형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의사결정 모형이 나왔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단점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B안에, 즉 비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한 가지를 써,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즉 A안은 합리 모형이고 B안은 점증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합리 모형의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증 모형이 나왔나? 그 강의를 제가 교육행정 파트 강의에서 맨 마지막 파트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2021학년도 인명교육학 시험에서 교육 정책 결정 모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면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객관식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정책 결정 모형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육행정 강의 업로드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교육 정책 결정 모형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과연 정책 결정 모형이란 무엇인가? Policy Making Framework라고 해서 이게 뭘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 분석하여 채택하는 역동적인 과정 그 전체를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한다. 즉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인 목표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개발, 분석,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정책 결정 모형은 그러니까 정책을 선택하는 것, 그 상황 판단 안에서 최고의 어떤 목표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 대안들을 다 개발하고 분석하고 채택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회 문제 중 모든 사회 문제가 기관의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문제 흐름 중 일정한 점화 계기를 통해 정책 이슈로 형성되면 이게 정책 의제가 됩니다.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부 의제로 채택된 정책 문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정책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 목표를 세우고 수단을 강구하며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분석하여 평가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일련의 행위를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 결정은 정치적 성격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성, 합리성, 행정적 성격.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수단을 강구하고 대안을 개발하고 이거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을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의 모형은 정치적인 성격, 여러 사람들의 어떤 안이 정치적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성격과 합리성, 최고의 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행정적 성격, 최대의 어떤 목표와 수단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행정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합리 모형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합리 모형을 이해하시려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합리성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기대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기대 가치는 주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참 합리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 가치는 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손실은 최소화된 그런 능력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합리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정책 결정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을 어떠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냐, 그게 이 정책 결정 모형을 이해하는 핵심 90%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강좌들을 들어보셔도 이렇게 의사결정 모형을 설명해 주신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론서 내용을 제대로 옮겨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합리 모형은 일단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 거기서 출발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기대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즉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경영학 방법에 의거하여 단계적 순서를 밟아 나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이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정책 결정도 결국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 분석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따르냐, 그거를 제가 살펴보면 합리 모형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총 1, 2, 3, 4, 5, 6 6단계의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합니다. 합리적 인간은 이 문제의 성격은 뭐고 이 문제는 왜 일어났으며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문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니까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국가가 정해진 어떤 공통의 목표,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국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뭘 하는지 보니까 인간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그리고 전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해 본다.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수단과 자원 방법을 쓰니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번에는 A를 대안과 A 자원과 B 수단을 써봤다면 이번에는 C 자원과 D 전략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합리적이니까. 최대한 무한대로 거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안 간의 비교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에 대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 극대화 혹은 최대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대안을 결정한다. 즉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6가지 단계에 의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각 단계별로 더 설명을 해놓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 합리 모형이 가지는 단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과 그 합리 모형이 가지는 단점,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모형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장점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상상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 모형의 최대 장점이에요. 즉 인간은 최대치의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끊임없이 최선의 선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질 좋은 정책 결정 모형이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점은 또 어떤 단점이냐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인간이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 정보, 가치 등이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수단, 자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대안을 찾고 결과를 예언하는데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은 최저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단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이름으로써 만족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즉 만족 모형에 따르면 합리성을 가지긴 가지는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황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물질적인,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진짜 내가 100% 추구하는 절대적인 합리적인 방안의 정책을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가 일정 부분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만족 모형이에요. 모형은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틀린 것 같잖아요. 즉, 이 제한된 합리성이란 능력의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성을 뜻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자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최선의 것이라 믿어지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실현되는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 모형과 합리 모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